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더운 날과는 다르게 제 인생에서 역대급으로 시원한 사이다 일이 생겨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붕어빵 장수 딸내미였어요. 요즘에는 붕어빵이 얼마인가요? 두 개에 1,000원 정도 하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은 1,000원에 붕어빵을 7개, 8개씩 넣어주시곤 했어요. 옛날 시절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이 가격에 붕어빵 팔면 남는 금액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아요? 진짜 팥도 많이 넣어주고, 우리야 싼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만, 아주머니 아저씨도 남는 건 있어야지요. 맞아요. 우리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요즘 다 살기 힘들잖아요. 조금 남더라도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인가요? 우리 부모님은 실제로 붕어빵 팔아서 남기는 돈이 단 하나도 없으셨어요. 지하방 월세 내고 재료값 충당하고 먹을 거 사 먹으면 저축할 돈은 없으셨지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주는 삶의 기쁨을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전부 우리 부모님 덕분에 배를 골치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항상 삐쩍고른 대학원생 아저씨가 붕어빵 장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남은 붕어빵을 싸게 사서 가셨어요. 그 아저씨는 저에게 난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마르지 않아 분수에 안 맞게 대학원에 진학했단다. 학비 내고 공부하고 집세 내면 정말 밥 사 먹을 돈 하나 없는 나여서 그냥 죽으려다가 여기 붕어빵 사장님들이 내 사정 배려해줘서 싼 가격에 많이 내게 베풀어 주셨어. 꼬마야, 너희 부모님은 사람을 살린 분이다. 그러니까 정말 넌 자부심을 느끼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성공한다면 너희 부모님에게 지었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갚을 거다. 저는 그때 대학원생 아저씨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저희 가족 주변엔 많았고 저희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셔서 저는 인생이 힘든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따뜻한 줄 알았지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요.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부모님 두 분을 여의게 되었어요. 길가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세탁소 아저씨가 그걸 발견하고 황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 막혔고 구조대는 늦게 오게 되었지요. 아빠는 결국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고 아빠는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빠는 의식을 찾았지만 일주일이 안 되어서 몸 상태가 최악을 달렸고 결국 대동맥 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삶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넘게 콤비로 살아온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크나큰 우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냥 네 아빠 따라 가고 싶다. 아무리 힘들어도 네 아빠 생각하면서 내가 버틴 건데 이제는 뭘 보면서 힘든 삶을 버텨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는 매일 밤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숨죽여 울었고 저에게 아는 척을 하셨지만 축축한 베개를 만져본 저는 엄마가 울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엄마는 결국 엄마의 소원대로 되었어요. 6월 18일. 아직도 저는 기억하지요. 집에 안 들어오는 엄마.
불안감에 전화를 건 순간 엄마의 핸드폰으로 들려오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 어머님이 지금 너무 위독하셔요. 영동병원으로 바로 와주세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응급구조사입니다. 심장이 쿵. 집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얼이 빠진 채로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소위 미친년처럼 잠옷을 입고 달려갔지만 엄마는 결국 삶을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과일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저에게 빨간 자두를 주기 위해 늦은 밤 길을 나섰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쳐버린 거였어요. 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우리 엄마 조금 편해졌을까? 그렇게 아빠를 보고 싶어 하더니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저는 대학도 자퇴했어요. 더 이상 배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고 일터에 뛰어든 거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엘리트 집안에서 조금은 특별한, 대학을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졸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지요. 저랑은 무척 말이 잘 통했어요. 저희 둘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저희를 연결시켜 주었거든요. 저희는 꼬박 6년을 교제했어요. 원래 2년째 사귀었을 때 결혼하기로 했다가 엘리트 집안인 시댁 쪽에서 저를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저희는 연애만 하며 살기로 하다가 6년째 연애하던 해 시댁 쪽에서도 할 수 없이 저희를 받아준 겁니다. 특히 시모보다 신우가 극성으로 저희를 반대했지요. 아니, 엄마는 왜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준 거야? 우리 다들 잘난 사람 만나려고 배운 거 아니야? 아니, 부모 둘 다 붕어빵 팔던 전적에 저 여자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인생 망나니처럼 산 것 같은데 우리가 노력할 때 저 여자는 인생 날로 먹었을 거 아니야. 고졸이 뭘 하냐고. 신우와 시모가 방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하던 것을 저는 다 들었던 거죠. 시모는 좀 조용히 말해라. 에휴, 나도 반대를 안 해봤겠니. 아들이 고집이 좀 세야지. 6년을 버틴 애인데. 그렇게 저는 가시밭길 시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부모님 둘 다 붕어빵 장수였고 두 분 다 쓸쓸하게 도로에서 돌아가셨어요. 가난해서 한 번도 지상, 햇볕이 들어오는 집에서 산 적이 없었고 매번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했지요. 그게 세상이 저의 조건만 바라보고 판단을 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수한 가치 있는 모습들이 있었지요. 우리 부모님은 붕어빵을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항상 금전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도와주었어요. 아빠는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 기증까지 하시고 대단한 분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창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졸인 것도 저는 당당했지요. 그런데 신우는 고졸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대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영어로 된 표지판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신우는 고졸인데 영어 읽는 법은 용케 배웠나 봐요? 발음도 뭐 나쁘진 않네. 근데 솔직히 구려. 되게 구려. 우리 앞에서나 영어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영어하지 마. 쪽팔려. 하면서 깨르르 웃더라고요. 아니, 잘난 척 하려고 영어 표지판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 찾다가 표지판 표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읽은 건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모랑 둘이서
저 빼고 영국식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사람 왕따 시킨 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영국식이어도 영어는 영어니까 그 둘이 제 뒷담 까고 있다는 정도는 제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왜 제 이야기 하세요? 저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놀아서 대학을 안 간 것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다음에 대학을 안 간 거라서 기초적인 회화는 저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 이후로 그 둘이 무안했던 것인지 영어로 대화는 안 하더라고요. 대신 무슨 일본어로 말하는 듯 해 보였는데 진짜 무슨 고현정 시댁 식구들 루머도 아니고 왜 그딴 짓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몰랐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말하니까 우리 집이 원래 그래. 미안해. 진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지만 머리가 꽃밭이라서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나도 원래는 예술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도 의대를 가라는 엄마의 요구 때문에 나 어릴 때부터 정말 학원이란 학원은 다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내 머리에 과부하가 온 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나 학교 자퇴하고 미국으로 간 거잖아. 미국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엄마와 가족의 꼭두각시로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크게 온 거고 결국 대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고졸로 산 거고 우리 누나는 나를 혐오해.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나를 거의 뭐 거머리, 먼지 보듯이 보더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를 인간 취급 안 하지. 그러니까 당신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겨. 나도 우리 가족 너무 지겹고 싫어서 상대 안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가족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니 저는 오죽했겠어요. 게다가 그때는 신우가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콧대가 더 높았습니다. 진짜 무슨 콧대가 전봇대인 줄 알았어요. 뭔 말만 하면 어차피 나는 박사인 거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 거고 그냥 일반 서민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서민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메타인지를 사용하겠어? 나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학벌이 딸리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랑은 말을 섞기 싫다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휴, 그 재수없는 말을 다 듣고 있는데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극성 엄마의 짓거리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사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크게 상심을 해서 그냥 협의를 한 거죠. 우리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것 같아. 아이 없어도 우린 그냥 행복하게 살자. 아이 때문에 우리 둘의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자, 자기야. 이렇게 저희는 아이 없는 부부, 딩크로 사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우가 아이 낳은 게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하지 못한 것을 신우가 해버리니 질투도 나고 또 신우의 아이가 너무나도 이쁜 거였습니다. 신우는 아이에게 우리 아이는 검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 같겠지만 1살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두뇌 발달 과외라고 1살 때부터 과외를 시켜야지 명문대를 갈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기함을 질렀지요. 뭔 아이가 한국말도 못하는데 과외를 시키나 하면서요.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어린이가 되었고 저랑 꽤나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우는 극성엄마로 아이를 미친 듯이 학원에 보냈고 애 숨통을 졸라 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널널한 성격을 가진 저를 신우의 아이가 좋아했지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신우 아이에게 몰래 몰래 꽤나 잘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는 고졸인 제가 자기 아이랑 노는 것을 꽤나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의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너 왜 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검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너 엄마한테 종아리 맞고 싶어? 얘가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응? 화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신우의 목청은 아이를 잔뜩 겁먹게 하고 마치 아이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듯한 표정을 하고 기가 죽어서 풀풀풀 거리면서 끌려갔어요. 저는 그런 아이가 불쌍하더라고요. 에휴, 아이가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한 게 우선인데 이게 뭐람? 애만 불쌍하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중간에서 애만 피 터지는 거야, 정말로. 저는 씁쓸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펼치지 못하고 매일 기죽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저를 눈물나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신우는 다시 아이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저는 고졸이었기 때문에 신우에게 그렇게 아이 교육하지 마세요. 아이가 저한테 너무너무 우울하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거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애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는데. 에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신우는 저를 무시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말하려고 하던 것을 꾹 참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신우의 아이가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어린 꼬마가 저희 집까지 와서 외숙모,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엄마한테 학원 그만 다니게 해달라고 외숙모가 말해주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었어? 엄마한텐 말해본 거야? 학원 그만 다니고 조금 쉬고 싶다고. 네, 말해봤는데 엄마는 저보고 핑계대지 말래요. 그래서 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시 학원 갔는데 숨도 못 쉬겠어요. 외숙모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니까 외숙모가 말해주시면 안 되어요? 저는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신우가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잘 알아서 감히 아이 교육에 관해 무어라 말하기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아이를 키우면 분명히 아이가 삐뚤어질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아이의 손을 잡고 신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신우는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 올케가 왜 우리 수진이 손을 잡고 여기 온 거야? 어이가 없네. 형님, 간곡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 신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저는 진지하게 말했지요. 애기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원이 11개예요. 제가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긴 싫은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대요. 수진이 팔목 봤어요? 칼자국이 선명해요. 저게 다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수진이가 힘들어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싶다고 저한테 애원하면서 울면서 찾아왔어요. 이런 정도면 심각하게 아이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순간 신우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고졸 주제에? 아니,
부모님 붕어빵 장사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아본 년이 어디서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짓거리고 지랄이야? 어? 내 아이 교육 내가 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참견질이냐고 하면서 갑자기 제 뺨을 팍 친 겁니다. 완전히 볼 부분을 친 것은 아니지만 턱 아래쪽을 때린 신우 때문에 저는 턱이 돌아갈 뻔했어요. 너무 황당했지요. 내가 박사과정 이제 마치고 조교수로 임용되고 정교수까지 예정된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소리를 지르는 신우 때문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감히 교수가 될 사람한테 고졸 출신이 어디서 교육으로 난리를 치냐는 거였어요. 그때 방에서 나온 신우의 딸이 저에게 와서 으앙 울면서 안겼고 저는 신우 딸 볼을 쓰다듬으면서 외숙모는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때 신우가 아주 나 빼고 꼴값을 떠는구나 하면서 제 어깨를 팍 밀쳤죠. 저는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집에 터덜터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예전에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붕어빵을 항상 얻어먹었던 대학원생 오빠를 만난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반가운 저는 그 오빠에게 달려가서 오빠, 저 기억 안 나요? 말을 걸었고 그 오빠는 단숨에 저를 알아본 거죠. 어머, 부모님은 잘 계시고? 내가 그때 20대 후반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교수가 되었네. 어떻게 여기서 만나?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하면서 저에게 물었고 저는 그때 갑자기 그 오빠를 보자마자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터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오빠를 잡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신우가 저를 괴롭힌 이야기까지 싹 다 토로하면서 거의 한풀이를 한 거죠.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 신우가 설마 한세희 아니니? 경명대학교 섬유학과 박사과정 마치고 이번에 임용심사 중인. 내가 그거 심사 맡고 있는데. 미쳤구나. 그 여자가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내 밑에서 조교로 일할 때도 몇 가지 잡음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게 다 오해가 아니고 진짜였구나.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 신우한테 내 명함 전해줘. 아마 기겁을 할 거다. 그 오빠는 든든하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저는 며칠 뒤 다시 신우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오빠의 명함이 담긴 서류 파일을 신우에게 건넸지요. 신우, 이제 교수 된다고 하면서 저 무시했죠? 신우 임용심사 하시는 분이 제 친오빠처럼 친하게 지낸 분인데 그분이 신우 인성 아주 잘 알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전임 교수 명함을 제가 먼저 내미니까 무척이나 당황한 거죠. 신우는 어버버하면서 네가 교수님을 어떻게 아냐고, 붕어빵집 딸년이 어떻게 교수 인맥을 가지고 있냐고 거품을 물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이래서 사람이 착하고 인성 좋게 살아야 해요. 붕어빵집 딸이어도 붕어빵 먹으러 온 사람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 등등 사회에서 유명한 직업이란 직업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지요. 신우는 큰일 났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결국에 그 오빠는 신우를 조교수 임용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인성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신우보다 스펙이 더 좋고 해외에서 박사과정 한 사람이 후보로 지원을 해서 뚝 떨어진 거죠. 제가 그 오빠를 만나서 딱히 복수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복수가 된 거였고 상황이 딱 들어맞은 거였습니다. 조교수 임용을 간절하게 바라고 바랐던 신우는 갑작스러운 임용 실패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나 봐요.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까지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무렵 신우의 딸도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입원까지 하게 되고 시댁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누나가 애를 그렇게 잡으면서 키우더니 결국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높은 곳만 올라가면 인생의 모든 고민이 술술 풀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누나의 근시안적인 사고가 조카를 어린 나이에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누나도 결국에 높은 곳에 못 올라가니까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생 망한 사람처럼 알아 누운 거고. 에휴, 우리 집안 사람들은 너무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결국에 이게 화를 불러온 것 같아. 이 기회에 다들 정신 차리고 진짜 삶에서 중요한 본질이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남편의 말에 100번, 1000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정말 당신 말이 맞다니까. 물론 명예롭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욕구고, 또 다들 그걸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도 꼭 필요한 것 같아. 저와 남편은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신호는 그 이후에도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서 계속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살았고, 신우의 딸도 여전히 학원에 시달리면서 사는 듯 했지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는 남편이 우연한 기회로 대학 진학을 뉴욕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지원해준다는 후원자분께서 저도 지원해준다고 한 거였어요. 남편을 예전에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3년 반 정도 외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신우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신우와 저는 사이가 무척이나 안 좋고 그날 그렇게 사건이 터진 이후로 연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의 목소리. 딸이 죽었어.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고 남편은 조카가 죽었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한국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바로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가 아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왜 죽어요? 네? 교통사고인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자식들을 너무 틀 안에 키우려고 해서 손녀에게 이 사단이 벌어진 거야. 다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시간을 돌리고 싶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한테 일어난 거야? 어쩌면 좋니? 일을 어쩌면 좋아? 어머님이 나라를 잃은 목소리로 세상 서럽게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많이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우시는 건데요? 영문도 모르겠고, 일단 좀 진정하시고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어머님은 겨우 그제서야 마음을 추스르고, 손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 이거 유서를 좀 봐봐. 알고 보니 신우의 딸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계속 전교 2등을 한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도 전교 2등이면 정말로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1등이나 2등이나 둘 다 공부를 정말 살벌하게 잘하는 건데 신우는 거기서 만족을 못했나 봐요.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매를 들고 자기가 정교수 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딸에게 풀었던 거죠. 결국에 초등학생 때부터 숨통이 조여온 그 아이는, 작은 아이는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엄마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무서움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러면 조금만 더 신우에게 강하게 나가서 그 아이 학원 못 다니게 할 걸. 아니면 내가 유학 갈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갈 걸.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 바보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일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때 제가 신우와 엄청 싸우고 신우에게 복수하고 정신 차리게 한다고 붕어빵으로 연결된 아는 오빠의 명함을 내밀면서 신우에게 한마디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 본질적으로 신우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우의 딸이 저 대신해서 엄마의 횡포를 온몸으로 받아낸 거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신우는 그제서야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박사까지 하면 뭐해? 내가 미쳤지. 그까짓 배운 사람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몰랐을까? 왜 난 그동안 삶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지 못했을까? 나는 바보였던 거야. 정말 바보 천치였던 거야. 알고 보니 내가 무시했던 내 남동생과 올케가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었어. 나는 그것도 몰랐고, 나는 왜 내 딸을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아낸 걸까? 정말 서럽게 울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신우가 정말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신우가 사람을 죽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 신우는 나의 영혼도 죽이려고 했어. 얼굴 볼 때마다 맨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는 그런 신우가 얼마나 미웠는지 알아? 결국엔 신우의 그 성격이 딸내미마저 죽게 만든 거야. 불쌍한 그 아이 목숨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보다 더 힘들어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신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장례식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저 또한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요. 그렇게 참 착한 아이, 그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유서에는 저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요. 외숙모, 그래도 저를 위해서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고마워요. 그리고 괜히 저 때문에 시댁에서 미움받게 해서 죄송해요. 하늘나라에 간 저는 아마 행복해질 거예요. 남들은 다 우리 집을 보고 잘 살고 부모도 똑똑하다고 부러워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외숙모가 부러웠어요. 외숙모,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부분을 읽는데 가슴에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는 듯 했지요. 정말, 아마 이건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아이의 장례가 끝나게 되었고, 신우는 지옥구덩이에 떨어졌고, 온 가족은 비통함에 말을 못 이었어요. 누구 하나 그 정막을 깨는 게 쉽진 않았지요. 그때 돌아가신 우리 엄마와 아빠의 말이 생각나더군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기쁨을 알아야 한단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짜릿함은 순간이지만 함께 손을 잡으며 천천히라도 전진하는 그 동료애는 우리를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 너도 경쟁한다고 남들을 밟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는 동료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거라. 라는 말이 절절하게 생각난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댁 식구와 저는 아이의 발인까지 마치고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침울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말도 안 나오죠. 상상도 안 되어요. 죽는다는 결심이 결코 쉽게 내리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더 안타까웠습니다. 후에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올케, 그때 그날, 우리 아이가 올케를 찾아간 그날, 내가 올케 뺨을 때린 그날, 내 뺨도 올케가 때려주지 그랬어. 내가 그때 정신을 제대로 차렸더라면 우리 딸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진 않았을 텐데. 올케한테 그저 미안할 뿐이야. 그리고 그동안 내가 막말하면서 올케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나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그동안 하면서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아. 너무나도 후회되네.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내가. 늦었지만 미안해. 용서해줘. 아니,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다만 올케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내가 빌고 또 빌게.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구나. 올케가 현명했어. 그까짓 명예, 돈, 이런 게 뭐라고.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밀고. 내 자식은 내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올케를 더 엄마처럼 생각하고 의지했던 거야. 나는 엄마도 아니었지. 신우는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손수건을 주면서 신우에게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어요.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신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신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꼭 위로 안 올라가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우? 신우는 저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다리를 잡고 서럽게 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신우는 딸의 죽음 이후로 진행하던 모든 공부를 그만두고 10대 아이들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적 단체에 들어가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적이나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가끔씩 강의도 나가고 아이들에게 교육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딸에 대한 죄책감을 그런 식으로 승화한 거였지요. 하여튼 그래도 신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잘 승화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우 딸이 제 꿈에 나왔었어요. 외숙모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꿈을 꾼 순간 이 아이가 그래도 행복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작은 아이를 가슴에 영원히 품게 되었고, 작은 아이의 희생으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얼마나 어른스럽게 정말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다가 가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다들 행복하자고요. 감사합니다.